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레퍼런스 챕터 3장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라는 건 컴포지션과 푸티지의 레퍼런스들이 들어있는 하나의 파일을 말하죠. 컴포지션은 레이어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고요. 레이어라는 건 푸티지 아이템일 수도 있고 동영상이나 스틸 이미지, 레스터 이미지, 벡터 이미지를 포함해서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직접 만든 레이어들, 텍스트 레이어나 쉐이프 레이어 같은 것들, 또는 3D 요소인 조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레이어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프로젝트가 제일 큰 그릇이고, 그 다음이 컴포지션, 그리고 컴포지션 안에는 푸티지들 또는 푸티지가 아닌 레이어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프로젝트의 파일 네임은 .aep 또는 .ap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px는 xml 파일인데요. 이것은 저장 용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용도일 때 주로 사용하고 실제 작업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죠. 그리고 AET, 템플릿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전에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애프터 이펙트 CC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템플릿은. XML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문자 또는 코드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 속성들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저장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저장 용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작업하다가 세이브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작업이 다 끝나고 그 파일을 백업 공간에 따로 놓을 때 저장한다는 거예요. 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스만 살아있으면 줄일 수 있다, 또는 그 소스를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동영상을 렌더링 할 때 그 안에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의 링크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영상 안에 어떤 칸에다가 이 동영상을 만든 프로젝트는 여기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링크를 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용도가 이런 경우죠. 어떤 동영상을 만들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미세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동영상이 너무 많으면 그 프로젝트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동영상을 만든 프로젝트는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내서 거기로 돌아가서 수정을 한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한번 보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한 화면에, 한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오직 한 개의 프로젝트만 열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A, B, C 이렇게 열 수 없어요. 컴포지션은 여러 개 열 수 있죠. 그게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의 상하위 차이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 뉴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걸 열 때는 파일, 오픈 프로젝트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애프터 이펙트를 열었을 때 화면이 있죠.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기존 프로젝트 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를 수 있죠. 한번 보면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오픈 프로젝트 하면 이걸 누르면 탐색기가 열리죠. 이 얘기가 빠졌네요. 프로젝트가 열려 있을 때, 프로젝트는 오직 한 개만 열려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열려고 하면 현재 열려 있는 프로젝트를 저장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하든 또는 저장을 하지 않든 새로운 걸 열려면 이거를 닫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오픈 레슨트,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쭉 6개가 보이네요. 내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다시 열어야겠다 하는 걸 열면 마찬가지겠죠. 또 현재 프로젝트를 저장해라 어쩌라 이런 게 나오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여는 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죠. 팀 프로젝트는 어도비 CC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즉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클라우드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그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에디터도 있을 거고 컴포지션, 모션 그래픽 작가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어 CC, 애프터 이펙트 CC, 프렐루드 C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공동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보면 메뉴를 한번 보죠. 이런 메뉴가 있죠. 파일 메뉴에 오픈 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팀 프로젝트 클라우드를 찾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메뉴들이 있네요. Only show team projects owned by me. 내가 소유한 팀 프로젝트만 보여줘라. 체크하면은 내가 소유한 거만 보여지고 이런 건가 봐요. 지금은 이제 팀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보이진 않는데, 이 창에서 팀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누구를 초청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네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nvert Team Project to an Adobe Effects Project. 이거는 팀 프로젝트를 로컬 프로젝트로 바꿔서, 그러니까 자기의 컴퓨터의 프로젝트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이런 개념이네요.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공동 작업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한 점들도 있죠.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일 거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작업들, 뭐 단지 이런 디지털 미디어 작업뿐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죠. 로컬로 만들어서 하죠. 애프터 이펙트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에디트 팀 프로젝트, 컨버트 팀 프로젝트, 여기 보죠. 여기 에디트 팀 프로젝트, 에디트 팀 프로젝트 메뉴에서 여기 컨버트 팀 프로젝트 투 프로젝트 요 메뉴를 누르면은 팀 프로젝트를 작업하던 것을 자신의 로컬 컴퓨터로 갖고 와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Save and Backup Projects in After Effects. 애프터 이펙트에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백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이브, 저장하는 거 간단하죠.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의 저장 기능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프로젝트를 저장하려면 파일에서 세이브 메뉴를 누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열고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프로젝트가 열려있다. 근데 이거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 세이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기존 저장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세이브가 이렇게 흐리게 반전 처리돼 있죠. 그럼 저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Save a copy of project with a new automatically generated name, file, increment and save. 이거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increment and save. increment라는 건 증가라는 뜻이죠. 자, 파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ashort001입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제가 열어놨어요. 이렇게 열어놨는데 파일 increment and save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제가 원 프로젝트를 보관하던 그 폴더 안에 increment 숫자가 하나 늘어나서 여기 생겼어요. 001이었던 게 002가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열린 파일은 뭐겠습니까? 001일까요? 002일까요? 지금 열린 파일은 002번이에요. 001이 아니고. 이런 저장 방법이 좋은 것은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폴더를 파일 이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오늘 날짜를 넣는 거예요. 202012 뭐 11월 1일이라고 하죠. 12월 1일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12월 1일이라고 하고 인크리멘트 세이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12월 1일에 2번 이렇게 새 파일이 생겼죠. 이거 생긴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날짜로 오름차순 보면 이렇게 12월 1일 파일을 놓고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를 눌렀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지금 새로 만든 파일이 열려 있어요. 즉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무슨 작업을 했나를 기록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때까지 했던 작업은 놔두고 새로 한 작업은 그 새로운 파일에 저장하고 싶을 때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쓰는 거에 따라서 뒤에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다양하게 되니까 그건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 또 같은 저장을 하면 당연히 3번이 붙겠죠. 3번이 생겼고 3번이 여기 저장됐고 3번이 열려있다. 이렇게 됩니다. increment and save는 이런 아주 좋은 단축키도 있네요. Ctrl Alt Shift S.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조합키 3개 다 누르고 저장하면 하나씩 늘어난다.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서 표시된다. 이렇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이름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Save As를 사용하죠. Save As를 사용합니다. Save As를 사용하면 프로젝트 이름도 바뀌고 위치도 바뀌는 거죠. 한번 Save As 해보죠. Save As 하고 Save As 누르고 이걸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여기다가 New Name 이라고 넣고 폴더 위치도 바꾸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 저장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리죠. 기존 거는 닫히는 거고요. Increment Save는 새로운 게 열리는 거, Save As에도 새로운 게 열리는 거.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Save a copy of the project and different name, different location. 이름도 바꾸고 경로도 바꾸는데 저장한 카피는 열리지 않고 현재 프로젝트가 그냥 열려있는 상태로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요게 독특한 메뉴죠. 자, 지금 현재 New Name이라는 프로젝트가 열려있는데 Save As 한 다음에 Save a Copy를 누르면 이번에는 다음에다가 New Name Copy 이 이름도 정할 수 있어요. Delete 나중에 지울 거니까 Delete라고 이름 짓고 저장을 딱 해버리면 바탕화면에 Delete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Delete가 아니라 New Name 사용하고 있던 게 열린 거죠. 즉 이런 경우는
현재 상태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그냥 저장하려는 용도로,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장하려는 용도로 쓸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increment and save, 그 다음에 save as, 그 다음에 save a copy,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새로 저장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린다. save a copy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지금 쓰던 게 그냥 남아있고 저장은 다른 곳에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특히 increment and save는 그날 작업하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플로우 차트 패널에 대해서 알아보죠. 플로우 차트 패널은 실제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플로우 차트 패널의 유용성은 레이어가 아주 많은 컴포지션 또는 컴포지션이 아주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프로젝트 파넬 안에 있는 파일 이름만 갖고 이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컴포지션이 뭐 어떤 건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플로우 차트는 그걸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죠.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플로우 차트가 뭔가 한번 보죠. 플로우 차트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의 플로우 차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컴포지션의 플로우 차트를 보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의 플로우 차트를 보려면 여기 플로우 차트 버튼, 프로젝트 플로우 차트라고 떴네요. 이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뭐가 보이는 건가요? 현재 프로젝트 안에 있는 컴포지션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컴포지션 안에는 어떤 레이어가 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구나, 또는 이렇게 많은 속성이 지정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닫고요. 또 다른 컴포지션에는 뭐가 있냐, 이 컴포지션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메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show footage, 푸티지를 보여라,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고요. 또 이게 뭔가요? show solid, 솔리드를 보여라. 이건 전부 레이어가 솔리드니까 show 레이어, 레이어만 보여라, 레이어만 보여라. 그 다음에 fx, 이펙트 적용한 것만 보여라, 이펙트를 보여라, 이펙트를 보여라. 스트레이트 라인과 커브 라인 봐. 지금 보면 선이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직선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거고요. 플로우 디렉션, 플로우의 방향을, 지금 보면 컴포지션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레이어들이 보고 있는데 탑 투 바텀이라고 되어 있죠. 바텀 투 탑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 컴포지션 안에는 이런 레이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레프트 투 라이트, 이 컴포지션에 이런 게 들어있다. 라이트 투 레프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있다. 저는 컴포지션을 할 땐 이 구조를 많이 씁니다. 라이트 투 레프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로젝트 플로우 차트예요. 그러면 그것만 넣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 잠깐 꺼볼게요. 컴포지션의 플로우 차트, 이 컴포지션의 플로우 차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거죠. 나는 라이트 투 레프트로 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보이는 솔리드가 아주 많다, 오른쪽에 레이어가 많아서 다 안 보인다 그럴 때 좌우로 이동하고 싶으면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요. Shift 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이렇게 위아래로 하면 왔다 갔다 하고요. Alt 키는 어떻게 될까요? Alt 키는 컨트롤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플로우 차트는 existing relationship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각 레이어와 컴포지션의 관계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바꿀 수는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의 관계, 상하 관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위치니까 바꿀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컴포지션 타일,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컴포지션 타일이죠. 컴포지션 타일을 눌러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디오 앤 오디오 스위치는 색상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선의 색상, 플로우 차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게 솔리드 선택하면 타임라인에서 이 솔리드가 선택이 됐잖아요. 여기서 비디오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화살표 색깔이 약간 변화될 거예요. 이것은 비디오가 꺼졌다는 거예요. 요 느낌이. 한번 몇 개를 꺼볼게요. 쭉 내려서 이렇게 끄면 5개를 껐더니 5개는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쓸까요?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보일 필요는 없는데 그 움직임을 따라서 다른 레이어가 움직이는 널 오브젝트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작업을 할 때는 보이게 하고 나중에
프리뷰나 렌더링을 할 때는 당연히 안 보여야 되잖아요. 럴 오브젝트는. 그런 때 쓰면 좋다. 지금은 여기 오디오 파일이 없어서 안 보이지만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그 오디오 파일을 끄면 마찬가지로 소리가 안 들리게 됐을 때는 색상이 흐려지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소리를 만들어 놓고 색상이 흐려지게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정 비트에 맞춰서 레이어에 움직임을 준다든가 스케일을 크게 한다는 걸 만든 다음에 그 비트를 꺼버려. 그 음악을 꺼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음악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배경음악 중에 베이스 음악 트랙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음악에만 맞춰서 레이어들이 움직이게 만들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 베이스는 지우고 모든 편성이 완료가 된 모든 악기가 다 들어가 있는 음악을 갖다 넣으면 설사 음악의 밸런스 때문에 베이스를 낮춰놔도 레이어는 베이스 따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유용하다. 실제로 그 프로젝트 플로우 차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컴포지션 플로우 차트가 훨씬 많죠. 작업할 때 유용하니까.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려면 타일을 눌러라. 타일이라는 건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레이어가 9개인데 여기 9개가 있어. 근데 여기 또 9개가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냐? 이전의 강의에서 컨텍스트 메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컨텍스트 메뉴. 어떠한 아이콘 또는 어떠한 메뉴 또는 어떠한 레퍼런스가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으면 그 해당되는 메뉴만 열리는 거예요. 이쪽 타일들과 이쪽 타일이 다른 거라면 다른 컨텍스트 메뉴가 열리겠죠. 그래서 이 타일 그림 위에다 이렇게 마우스 놓고 오른쪽 클릭 눌러볼게요. 여기 보니까 마스크도 적용할 수 있고 퀄리티도 바꿀 수 있고 뭐 이거 트랜스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네요. 이펙트도 넣을 수 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레이어의 어떤 속성들, 애트리뷰트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죠. 이것이 레이어의 속성이 저장되는 레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여기 선택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볼게요. 이걸 선택하면 아무도 선택이 안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건가요? 얘는 콘텍스트 메뉴를 눌러봐도 다른 메뉴들이 뜨죠. 푸티지를 다른 걸로 바꿔라. 뭐 푸티지를 다시 해라. 즉 이것은 뭐냐? 원본 푸티지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솔리드였다. 이 레이어는 솔리드다. 아,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오디오를 하나 넣어볼게요. 오디오를 넣고 푸티지 파일 보니까 플로우 차트 보니까 다시 생겼어. 오디오가 생겼어. 여기 보이는 것들의 타일 아이콘들은 푸티지의 종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솔리드, 색상이 있는 솔리드고 자기 색상도 이렇게 표시해주고.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오디오 표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도 콘텍스트 메뉴 오른쪽 키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 얘는 그냥 오디오 파일이다. 그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애트리뷰트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펙트 적용할 수 있다. 여기 뭐 이펙트에 오디오 이펙트가 있으면 오디오 이펙트들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종류에 대한 설명. 이것은 속성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콘텍스트 메뉴에 대해서 나왔죠. 콘텍스트 메뉴를 보려면 어디를 만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타일의 왼쪽에 있는 요 그림에서 오른쪽 키를 눌러야 된다. 그림에서 오른쪽 키를 눌러야 된다. 이름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누르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넬 색깔 바꾸는 기능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키 눌러야 돼요. 콘텍스트 메뉴 활용하면 바른 곳을 눌러라. 엄한 데를 누르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하라고 특별히 언급해 놨어요. 타일의 아이콘을 누르지 이름을 누르지 마라. 이렇게 설명했죠. 타일의 아이콘을 눌러라.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콘텍스트 메뉴를 하려면. 플로우 차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거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개념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작업할 때 아주 편하다. 정말 많이 편하다 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쉬운 내용으로 가죠. 시네마 4D 컴포지션 렌더러. 애프터 이펙트의 기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두께를 주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익스트루디드 3D 워크라고 얘기하는데,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위로 쭉 뽑아서 깊이를 주는 3D의 느낌을 주는 걸 만드는 건데, 시네마 4D라는 아주 훌륭한 3D 애니메이션 도구가 있습니다. 3D 모델도 되고 종합 3D 프로그램이죠. 맥스, 마야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미국에서는 시네마 4D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하나가 있어요. 시네마 4D에서 애프터 이펙트 전용 렌더러를 아예 제공을 해줘 버려서 애프터 이펙트 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3D 텍스트 만들기, 텍스트로 3D를 만드는 거, 뭐 로고 일러스트레이터로 로고 불러와서 그 로고에 두께를 주는 거, 굉장히 유용한 렌더러다.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간단한 3D 작업을 할 때 그것에 전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일반 렌더러인 레이트레이스 3D 렌더러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CPU의 소모량도 아주 적고요. 굉장히 좋은 렌더러죠. 애프터 이펙트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볼게요. 3D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겠지만 컴포지션 세팅에 3D 렌더러를 고르는 메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컴포지션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단축키 컨트롤 K 누르면 컴포지션 세팅이 열리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게 아니라 여기 탭, 베이직 탭, 어드밴스드 탭, 그 다음에 3D 렌더러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3D 렌더러, 렌더링을 할 때 사용하는 3D 엔진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클래식 3D가 있고 기존의 애프터 이펙트가 갖고 있던 3D 렌더러죠. 옛날 방식.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시네마 4D 렌더러가 있다는 겁니다. 익스트루전이 적용된 3D, 베벨이 적용된 3D 텍스트에 특화되어 있다. 리플렉션을 잘 반영한다. 커브드 푸지 레이어도 잘 반영한다. 그러니까 간단한 3D 텍스트 또는 간단한 3D 로고 작업할 때 특화되어 있는 거다. 레이트레이스 3D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이 특화되어 있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네마 4D. 시네마 4D 렌더러의 가장 큰 장점이 지금 이 옵션에서 보이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의 다른 애트리뷰트, 다른 속성 건드리지 않고 3D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어요. 드래프트, 퀄리티 1이라고 나네요. 드래프트라는 건 뭐예요? 그냥 대충 3D로 정밀하게 안 보여도 되니까 할 때. 티피컬, 보통 이 정도면 괜찮아. 퀄리티 47 나오네요. 뭐 50 전후겠네요. 여기 요 사이 여기 표시가 있고요. 익스트림 퀄리티 99. 내 3D 컴포지션에서 내 3D는 굉장히 잘 나와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드 하나로 3D 오브젝트의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다. 이 옵션에 있다는 겁니다. 설명에 보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시네마 4D 고르고 시네마 4D 렌더러가 주로 지원하는 기능, 조금 전 언급했던 익스트루전이나 베벨이 적용된 텍스트나 쉐이프에 특화되어 있다. 리플렉션이라는 건 주변 사물이 반사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가 3D 로고를 내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에 넣고 싶어. 근데 내가 맥스를 못해서 이걸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3D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옵션에서 3D의 퀄리티를 조정할 수 있다. 쉽게. 드래프트 티피컬 익스트림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렌더러까지 설명이 됐네요.